죽은 아기가 울고 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경비원이 얘기했습니다. 한밤중에 의사가 아기를 안고 별관으로 사라졌다고. 내 아기가 살아있다고? 가난한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 전 경기도 안성병원. 병원은 왜 이 사실을 숨긴 걸까요? 35년 동안 왜 그녀는 침묵해야 했을까요? 한 여인의 기막힌 운명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1985년 가을 경기도 안성으로 가는 고속도로.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바퀴 회전하며 땅에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운전석에는 28살 박재호, 그리고 조수석에는 27살 아내 김정희, 그녀의 품에는 2살 아들 도연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옆 차선의 트럭이 졸음운전으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꽉 안은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찰과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안성의 작은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도연이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했습니다. 보호자님, 아직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정희는 간호사를 밀치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아들, 제 남편은요? 간호사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정희는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응급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의사 한 명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희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기는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분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럼 아기는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기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그 말이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태가 어떤데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매우 위급합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부축했습니다. 정희는 의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중환자실이 어디예요? 당장 가야겠어요. 의사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가 보였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도연아, 엄마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 중입니다. 정희는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제발 제발. 정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 대형 병원 부원장, 시어머니 한서진이었습니다. 현재 여기 안성병원은 한서진의 협력업체병원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정희가 보였습니다. 낡은 옷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런 계집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쪽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울부짖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여기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내렸습니다. 뒤에는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정희를 보지도 않고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아기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중환자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일단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24시간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서진이 특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 의료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물러갔습니다. 복도에는 서진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기 도연이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정희 앞에 섰습니다. 너가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정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는 말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집안 사람이 우리 핏줄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엄마예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자격이 있어야 엄마지. 서진이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장례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제호 장례를 치르고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아기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도연이는 제 아들이에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병원이니 조용히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살아남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살아도 평생 병원 신세라고 했습니다. 재활치료 수술비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이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받고 떠나는 게 아이한테도 낫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정희, 흐느낌만 메아리 쳤습니다. 봉투는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짚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정희는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어떻게 돈을 받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겨우 2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벌이도 끊겼습니다. 친정도 가난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쪽에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갔습니다. 도연아 심박수가 다시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 문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유리창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의사들이 아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아기가 거의 가망이 없으니 마음 정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오전 7시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장례식장은 지하 1층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남편의 시신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빈소 앞에 박재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기가 살 가망이 희박하지만 혹시나 살게 되면 재산 상속은 전부 아이에게 갈 것이라 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라 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정희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도 며느리이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법 따지려면 따져봐. 변호사 비용이나 될 수 있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미소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병원 경비복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박재호 씨 부인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병수, 경비실 직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30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장례 관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경비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 일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아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에 소아 응급실을 지나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아기를 안고 나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옆 건물 별관으로 이송한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살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는 한서진 이사장과 함께 어딘가로 갔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사실은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한서진은 정희와 아기를 떼어놓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병원은 한서진의 협력업체 병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정희는 경비 아저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봤지만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아응급실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당장 가자고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옆 건물 별관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아응급 특별실이라 적힌 곳이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흰색 벽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구석에 있는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기록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날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 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수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수가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펴보니 영안실 임시 기록지였습니다. 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박도연, 생후 24개월, 교통사고.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존 확인 사무실, 이송.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어, 우리 도연이가 살아있어. 병수도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곳이 어디냐고 정희가 물었습니다.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원의 사무실이라는 곳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가 재빨리 종이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숨기라는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옷 안에 넣었습니다. 빠르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정희를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왜 들어왔냐고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청소하러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둘을 쳐다봤습니다. 간호사는 정희를 찾았다며 한서진 이사장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정희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날 찾는 걸까?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먼저 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사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실은 5층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5단에 숨긴 종이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복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서진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서진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명은 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 서명했냐고.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도연이 어디 있어요?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죽어서 영안실로 옮겼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제가 알아요. 서진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정희가 움찔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아이는 죽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아기를 안고 나가는 걸 봤어요. 살아서 울고 있었대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야?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예요? 우리 도연이가 거기 있죠?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서진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발이요. 제 아들만 돌려주세요. 서진이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정희를 쏘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해. 서명하고 떠나.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떠나요. 제 아들 찾을 때까지.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희 앞에 던졌습니다. 그럼 이거 봐. 정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였습니다. 재호가 생전에 작성한 것처럼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정희와 이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비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에게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고 얘기했어. 이혼하고 싶다고 늘 내게 얘기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아침에도 손을 잡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 증거도 있어. 재호 필적 감정도 받았고. 정희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그런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는 이 집안의 아무것도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서진이 배를 눌렀습니다. 곧 경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이 정희를 가리켰습니다. 내보내라는 신호였습니다. 경비들이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실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에 내던져졌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비들이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5단에 숨긴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생존 확인 사무실 이송. 정희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1층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무실이 없다면 어디란 말일까요? 혹시 암호 같은 것일까요? 정희는 종이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별관 옆에 특실 아닐까요? 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병원 옆 별관 뒤에 작은 별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전염병 격리 시설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환자들만 거기 간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빛났습니다. 거기 어떻게 가요? 경비 아저씨는 망설였습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장 허가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밤에 가야 합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저녁 9시에 후문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7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정희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몇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분유를 먹던 작은 입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보드라운 볼을 만지던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국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물 한 컵을 가져다 줬습니다. 정희는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아직 6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식당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빈소에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문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병원 뒤편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오후 8시 50분이었습니다. 정희는 후문 근처 그늘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9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손전등과 열쇠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좁은 길로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건물 역시 한서진재단 소속이지만 거의 일반인에겐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옆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호실, 2호실, 3호실. 정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3호실이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정희는 천천히 3호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에는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열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열쇠들도 모두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거기 있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부인, 조용히 하셔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전등으로 자물쇠를 비췄습니다. 이건 특수 자물쇠예요. 제 열쇠로는 안 열려요.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간단 말입니까? 경비원은 창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도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재빨리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숨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복도에 불이 켜졌습니다. 간호사 2명이었습니다.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한 명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참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정희는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아기 언제까지 여기 있는데? 모르지. 이사장님 지시 있을 때까지래. 불쌍하긴. 이렇게 어린데.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야. 그냥 일이나 하자. 정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에 아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팔을 꽉 잡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 불을 끄고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숨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왔어.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안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구해내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희를 끌어냈습니다. 부인, 일단 나가야 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요. 제 아들이 저기 있는데. 경비 아저씨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정희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붙잡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별관을 나왔습니다. 다시 병원 본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문 근처에서 경비 아저씨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요. 제가 열쇠를 구해볼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떠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처 여관을 찾았습니다. 가장 싼 방을 잡았습니다. 하룻밤에 3만 원이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이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씻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여관을 나와 병원으로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를 만나야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가 지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경비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경비실로 가봤습니다. 다른 경비에게 경비 아저씨 이병수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출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챈 걸까요? 초조하게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병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별관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가 됐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1층 창문에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창문의 철창이 느슨했습니다. 정희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했습니다. 철창이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철창이 충분히 벌어졌습니다. 정희는 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팔에 상처가 났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복도였습니다. 정희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걸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으로 문패를 더듬었습니다. 1호실, 2호실, 드디어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안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아, 엄마 여기 있어.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옆방으로 숨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 한서진 이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서진이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태는 어때? 안정적입니다. 이사장님. 좋아. 내일 옮길 거야. 어디로요? 서울. 내 병원으로.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아들을 데려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과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 불을 끄고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숨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살폈습니다. 부술 방법이 없을까요? 정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복도 끝에 소화기가 보였습니다. 소화기를 들고 왔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냈습니다. 자물쇠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쾅!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쾅! 쾅! 자물쇠가 조금씩 휘었습니다. 정희는 쉬지 않고 계속 쳤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정희는 소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인큐베이터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인큐베이터를 만졌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아, 엄마 왔어. 엄마가 왔어. 인큐베이터를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아기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달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재킷을 벗어 아기를 둘둘 말았습니다.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안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들어왔던 창문이었습니다. 아기를 먼저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거기 계세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요. 저 여기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창문 밖에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창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받아주세요. 제발. 경비 아저씨가 아기를 받았습니다. 정희도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정희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앞장섰습니다. 후문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뛰세요. 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꽉 안고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경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문이 멀리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로 넘어가세요. 담은 높았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기를 주세요. 정희는 아기를 올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아기를 받았습니다. 정희도 창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기를 다시 안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앞장섰습니다. 후문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경비였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뛰세요. 후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서진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서너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희는 멈춰섰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숨을 헐떡이며 멈췄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 아들이에요. 서진이 손짓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경비들이 막아섰습니다. 남자들이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안 돼. 도연아. 정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서진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기를 달래며 돌아섰습니다. 놔주세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정희를 놓았습니다. 정희는 서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이 막아섰습니다. 서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그 뒤를 쫓아 달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하지만 차는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다시 빼앗겼습니다. 35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경기도 수원 전통시장이었습니다. 57세가 된 김정희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정인의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5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벽에는 35년 전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정희와 남편 그리고 2살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정이었습니다. 정희와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정희야, 우리 딸이 다음 주에 결혼해. 꼭 와야 해. 정희는 기뻐했습니다. 미정이 딸을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결혼한다니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희는 새 옷을 차려입고 서울로 갔습니다. 강남의 큰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정희는 조금 위축됐지만 미정을 찾아갔습니다. 미정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희야,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정희는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신랑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이 스크린에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신랑 박도연 씨는 강남병원 원장입니다. 정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박도연, 우리 아들 이름과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정희는 미정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신랑이 몇 살이야?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37살이래. 왜?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 도연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았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 병원이야? 강남에 있는 큰 병원이래. 미래의료재단 소속이고. 정희는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재단이었습니다. 설마.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하러 오는데 같이 사진 찍자.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신랑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랑의 이마가 보였습니다.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교통사고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2살 도연이의 상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랑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정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수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내 아들이야 라고 외칠 수 없었습니다. 신부와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정희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밤 도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마의 흉터가 눈에 선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정희는 서울로 갔습니다. 강남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정희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들이 나올까요?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원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장님은 외부 행사와 병원 관리로 매우 바쁘십니다.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국밥집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봤던 그 신랑이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옆에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2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할까요? 도연이 메뉴를 봤습니다. 국밥 2개 주세요. 정희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국자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국밥 2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들고 나갔습니다. 도연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도연 부부가 국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본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계산대로 왔습니다. 정희 뒤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35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희와 남편 그리고 2살 아기 도연이 사진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낯익은 얼굴 같았습니다.
특히 남자의 얼굴이. 사장님, 가족 사진이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도연이 말했습니다. 참 평안하고 따뜻해 보여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아. 도연이 놀라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손님들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제 이름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기가 너야. 박도연. 내 아들이야.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2살 때. 사장님, 무슨 말씀을? 정희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상처, 교통사고 때 생긴 거야. 2살 때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도 죽었다고.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살아있어. 나야. 김정희야. 도연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남자의 얼굴. 자신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그 아기의 이마에도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박재호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 아버지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었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2사람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손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아내도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정희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35년 전 그날의 일을. 교통사고,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의 협박, 별관 탈출, 그리고 빼앗긴 아들. 도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이었어요.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알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주소를 받았어요. 오늘 처음 가려고 했어요.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아내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3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안성 공원묘지였습니다. 박재호의 묘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35년 동안 혼자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3사람은 묘 앞에 섰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젊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과 너무 닮았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아들 도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습니다. 정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도연이가 왔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정희는 흐느꼈습니다. 3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내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3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나왔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를 만나러 가요.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양병원에 계세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35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요. 할머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뒤 도연 부부와 정희 세 사람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진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82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쥐고 흔들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서진에게 정희와의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서진은 도연의 마음을, 정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오셨어요. 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진은 정희를 봤습니다. 35년 만이었습니다. 정희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서진은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도연이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서진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엄마 곁에 있어라. 그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5년의 죄책감에서 해방된 얼굴이었습니다. 신54 며칠 후였습니다. 한서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과 정희가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도연이 상주로 섰습니다. 정희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였습니다. 도연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같이 살아요. 정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같이?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와 저 그리고 아내. 우리 가족이잖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 만에 가족이 생겼습니다. 정희는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축하해줬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도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 양재동에 정원이 있는 고급 빌라였습니다. 정희에게는 너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내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35년을 기다린 보람이었습니다. 9개월 후였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재호라고 지었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정희는 매일 손주를 돌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연의 집 정원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희, 도연, 며느리, 그리고 재호. 4명의 가족이었습니다. 재호가 뒤뚱뒤뚱 걸었습니다. 정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도연이 찾았어요. 그리고 손주도 봤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도연도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정원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재호가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가족에게, 이것이 진짜 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많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재호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희와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섰습니다. 엄마, 35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결국 너를 찾았어. 도연이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희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5년의 기다림.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집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정희와 도연처럼 35년이 걸렸지만 결국 서로를 찾았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요? 오늘 그곳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